하루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루에 새벽 3시부터 7시까지는 목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오늘을 뭐 할까? 오늘 뭐 출근해야 되나? 오늘은 휴일이다? 아니면 점심은 누구랑 먹나? 또 오후에는 뭐 하나? 저녁엔 뭐 하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3시부터 5시고요. 그걸 준비하는 게 이제 7시까지 준비하잖아요. 이게 목의 시간이에요. 여기 이제 막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낮에 4시가 되면 정말 바빠요. 출근을 해야 되잖아. 사람들을 막 만나서 이리저리 막 이제 눈가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빠요, 기가.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퇴근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가 더 낫냐? 저녁 기도가 더 낫냐?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녁 기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달라요. 달라. 이제 뭐가 더 좋다고 하기는 그렇고 달라. 성향이 달라.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늘 하루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꿈에 부풀어. 오늘 뭐가 생길지 몰라. 예정된 게 없어. 물론 여러분들이 출근하면 뭐 약속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이 있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목은 미래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에 7시, 8시 이런 기도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가 더 정리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참회 기도가 더 잘 돼. 죄송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일 안 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참회 기도. 오늘은 할 거예요. 라는 게 새벽 기도고, 저녁에는 잘못했어요. 참회하는 이런. 그래서 가을은 사실은 참회하는 거죠. 가을에는. 봄에는 새해에는 뭐 할 거예요. 라고 미래를 하는 거죠. 이게 목의 기운과 금의 기운은 서로 반대라 갈 수가 있어요. 목은 도전이지만 금은 정지. 그만해. 너는 뭐 했니? 지난 거 살피는 거고, 여기는 미래를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를 자르는 것은 도끼거든요. 금이 도끼예요. 돌파기기도 하고 도끼기도 하고 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금이 너무 세버리면 나무가 미래가 다 꺾여요. 이게 이제 그제 중국에 이제 당 대회가 끝났어요. 뭐 일주일 정도 했나요? 당 대회를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중국은 5년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이제 이번 총서기는 누구냐? 그리고 다음 또 총서기는 누구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엊그저께 당 대회가 끝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 패러다임이. 중국이 1949년 공산당이 됐죠. 공산당이 이제 장개석이 물러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이제 마오쩌둥이 집권을 해서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중국 천하를 통일해서 공산당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마오쩌둥이 정치를 완전 개판으로, 1인 독재 치하로 해가지고 정치를 개판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저 뒤로 사라지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공산당 어쩌고 하더니 못했어요. 그러다가 87년인가요? 88년인가요? 마오쩌둥이 죽었어요. 86년인가 이때. 마오쩌둥의 세대가 갔어.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시대에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던 덩샤오핑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이 확실히 달라졌는데, 마오쩌둥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냈냐면, 뭐 개혁 개방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정치 체제를 나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 앞에 마오쩌둥은 거의 뭐
1인 독재하다시피 지 맘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덩샤오핑은 본인이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 덩샤오핑 나는 당신만 믿어요 라는 이런 덩샤오핑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고용하면, 이 사람만 자기 사람으로 다 정치를 다 하면 그럼 1인 독재가 되는데, 덩샤오핑은 여러 사람을 썼어요. 나랑 안 친한 사람도 썼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썼고 유능한 사람들 인재 위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샹하이 당시에 장쩌민 이런 사람도 덩샤오핑이 선택한 거예요. 본래 장쩌민은 그렇게 덩샤오핑 엄청 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상해시를 엄청 발전을 시키면서 장쩌민이 선택이 되고 그런 거죠.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덩샤오핑이 다 이제 선택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88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이 집단지도 체제가 계속 연결이 됐어요. 이 집단지도 체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내는데 왜 중국 얘기를 하냐면 죄 지내는데 죄에 집중을 해야지, 스님은 쓸데없는 딴 거 얘기한다고 뭘 하지 말고요. 가장 훌륭한 천도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는 것이 나는 가장 훌륭한 조산천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조상님한테 금강경 독송 많이 해주고 지장경 독송 많이 해주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천도는 여러분 각자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공덕을 지을 줄 알고 참여할 줄 알고 겸손한, 이것이 진짜 나는 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만 막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뛰어난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교양 또는 아니면 세상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왜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당 주석, 그리고 7명의 상무위원, 그리고 이 밑에 뭐 50명, 100명이나 되는 인원, 그리고 제일 밑에 1억 명이나 되는 공상당들을 줬어요. 여기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지방에서 사람들 눈에 들고 자기 능력 인정 받아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상무위원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된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치력이 뛰어나든 뭐 다른 술수가 뛰어나든 아니면 뭐가 뛰어나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80년대 후반부터 2020년도까지 중국은 어마무시한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가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우리는 공산당이라고 1인 1당 체제를 해가지고 공상 정권이 어떻게 저렇게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독재해서 성공한 나라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신기하게 G2까지 된 거는 우리가 일당 독재라고 하지만 안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갖췄다. 그런데 거기에서 2020년 중반에 2005년인가요? 2005년, 6년 이런 때 시진핑이 이렇게 간택이 돼요. 후진타오 다음이던가요? 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있는 중요한 당대에서 시진핑이 채택이 되고 2012년에 이렇게 시진핑이 당 주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10년 동안 한 게 뭐냐? 7명의 상무위원이 본래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해야 될 게 지금 현재는 1990년대를 지나고 201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중국은 3개의 큰 당이 있었어요. 태자당이라는 시진핑이 속하는 당, 그리고 공청당이라는 당이 있고, 그리고 상하이방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이 3개의 권력자들이 서로 지분을 가지고 상무위원이 됐는데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래도 시진핑이 아무리 3년임을 하더라도 상무위원은 그래도 상하이방이나 공천당이나 누구를 좀 뒀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 7인의 상무위원을 모두 다 시자진으로 시자진 이게 이제 한문으로 뭐냐면 습가군 습가의 무리로 7명을 모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뭐 리커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청당이라든지 상하이방 모두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은 연임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해버리고 모두 다 습가군으로 시자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려면 집단 지도 체제는 사라졌다. 그럼 1인 독재가 됐다. 중국이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독재가 됐다라는 거죠. 이번에 뭐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그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최측근들, 뭐 검사들, 믿음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임명했잖아요. 유능한 사람 임명한 게 아니라 자기 측근, 자기 기사했던 사람들, 자기 10년 보좌했던 사람, 뭐 했던 여기도 이제 보면 7명의 상무위원이 고향 출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상해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어디 가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전부 다 상무위원 됐어요. 야, 그러면 참 그 집에서 기사만 해도 요 어디쯤에 와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독재가 됐는데 일단 독재는 우리는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졌다. 독재라는 거는 군인, 검찰 이런 거잖아요. 서열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열로. 그래서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게 이게 그 독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군의 말 한마디로 밑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의 기운이 너무 센, 권력의 기운이 너무 센 거예요. 권력의 기운이 너무 세면 금극목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쳐요. 목의 기운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가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데 그렇게 그 권력이 너무 세지면 미래가 보장할 수가 없어. 미래가 어려워요. 이게. 미래는 4차 산업혁명, AI 혁명 뭐 이런 게 미래잖아요. 중국은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이뤄서 지난 30년 동안 AI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어요. 201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보다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이 더 좋아. 미국보다 오히려 안면 인식 기술이나 AI 기술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어디요? 무슨 개 있잖아. 개 걸어 다니는 개. 로봇개를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한 대 사는데 1억 원 정도 하거든요. 1억이 더 들기도 해. 근데 중국에서는 몇 년 사이에 그걸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100만 원인가요? 몇십만 원에 그걸 시제품으로 내놨어. 그 상품의 질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그 로봇이 훨씬 더 좋을지 몰라도 그걸 누가 사? 1억이나 주고. 뭐 100만 원이면 한번 사볼 만은 하죠. 100만 원이면 로봇계 해가지고 애완으로 이렇게 사볼 만한데 그렇게 빨리 이제 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미래잖아. 반도체도 역시 미래 산업이에요. 모계 산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앞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금의 기운이 너무 세. 그러면 이 반도체가 어렵겠다. 이제 중국은 지금 일당 독재를 하면서 오히려 역사에서 후행하지 않겠나?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금 성장을
성장을 이제 멈추고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성장이 잘 되죠. 목이 활발해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어. 가게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뭐 책도 집도 살 수 있고 집 사서 자산이 막 늘어나. 그럼 목화가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장하는 거잖아. 근데 금리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집도 사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가만히 있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금리가 높으면 이거예요. 지금 금리가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건비 상승? 아니지. 우리가 계속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도 목의 기질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금을 쓰는데 금리를 너무 높여놔서 물가가 이러다가 부러져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나? 이게 이제 성장이 이제 눌려지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현상이 PF 시장,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교동도 보면 북정동도 보면 A지구, B지구 이래가지고 아파트 지금 막 올리고 있잖아요. B지구는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곧 있으면 해결할 거래. 그러면 이제 저런 대단위 아파트를 할 것 같으면 어떤 개발공사 같은 공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은행에 대출을 하는데 그걸 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PF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갚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이제 금리가 낮으면 2%에서 5% 사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충분히 조달을 해서 저 뒤에 지금 이제 교동이나 북정동은 정말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저절로 될 거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건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PF는 모기 기운이라 할 수 있어.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서 해서 PF는 이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설 운동장을 지을 때도 또 도로를 지을 때도 역시 PF를 쓸 수가 있어요. 민자 고속도로는 PF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해운대하고 울산하고 민자 고속도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은행에게 PF 신청해가지고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겠죠. 레고랜드로 유명해졌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서 위험은 시작이 됐지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지난주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신용경색이라고 신용이 경색됐어요. 신용이 경색됐다라는 거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돈줄이 말랐다. 현금이 경색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레고랜드는 춘천에 있어요. 춘천시 보면 춘천시에 북한강이 흐르잖아요. 그 옆에 중도라는 강 사이에 섬이 있어. 그걸 무슨 섬이라 하나? 강 사이에 있는 섬? 강과 강 사이에 넓은 섬이 있어. 하여간 중도야 거기가. 거기를 개발을 해서 레고랜드를 만든다고 개발을 해서 지금 레고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PF를 해야 돼. 멀린이라는 영국 회사, 레고의 주인은 멀린이라는 영국 회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1,800억을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원 중도 개발이라는 그걸 만들어서 강원 중도 개발에서 PF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PF를 신청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 중도 개발에
이 돈을 뒤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은 강원도에서 보증을 해줘요. 중도 개발에서 돈을 공사업체에 주지 못하면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PF를 보증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무슨 대교를 짓거나 울산대교도 그렇게 만든 거겠죠. 울산대교도 PF를 짜가지고 그걸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돈을 받고 있잖아 지금 울산대교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돈을 갚는 그런 형식인데 갑자기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2,050억을 이번에 이제 지난 29일 날 이게 차환이 들어와요. 이렇게 차환이 석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만기가 여러분들도 그 대출을 하면 만기가 1년에 한 번씩 은행 가지 않아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은행 가가지고 만기 연장을 다시 연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갑자기 자기가 지급들을 안 해주겠다. 돈을 안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선언한 게 아니고 이전에 하던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가 하던 것이 마음에 안 들다. 레고랜드가 나쁘지 않아요. 레고랜드가. 레고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제 그거 찾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말에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다 주차장이야.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리고 입장료가 6만 원이나 한대. 무슨 입장료가 6만 원이나.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저거를 좀 탔어요. 그 놀이기구를 좀 탔거든요. 저는 바이킹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부산 롯데월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자이언트 스윙이라고 빙빙빙 돌면서 진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자 운동은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진자 운동인데 빙빙빙 돌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높이가 한 50m 되고 꼭대기 올라가려면 맨 밑에서 50m까지 올라갔다가 빙빙빙 돌면서 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빙빙빙 돌면서 쭉 내려오고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는데 나중에는 좀 이제 좀 야,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언제 절벽에 떨어지거나 이제 항공기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제가 언제 톰 크루즈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막상 떨어질 때 담담하게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기계에 끼어가지고 이제 SPC 빵집 그것처럼 이제 기계에 끼어가지고 이제 으스러질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이 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죽을 때 느낌이 어쩌면 막 떨어지는 느낌이거나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울렁울렁하거나 죽을 때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그래서 기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담담해지려고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하려고. 그래서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일부러 해요. 그런 것에 담담해지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나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하고 꿰뚫어 보는 힘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미 김진태라는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그 전 지사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백지화 시킨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 보증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원도는 국가급 국가에 준하는 그런 신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빚을 안 갚아준대. 그 공사업체들한테 또 투자자들한테 빚을 안 갚아준다라는 거지. 그럼 신용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불똥이 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끝날 건데 그러지 않고
최문순 김진태 도지사가 그렇게 발언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한국전력 이제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국전력은 트리플 A거든요. 신용이 트리플 A야. 거의 나라랑 비슷해.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이러면 여기서 발행하는 국채는 그냥 믿을만해. 근데 오늘 5.9%로 결정이 됐어요. 이런 정도의 국채면 그냥 사도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율 5.9% 3년 만기였던가 그러거든요. 6천억인가 그런데 3년 만기 하는데 5.9%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트리플 A인데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AA 되는 회사. 울산이면 어디 정도 되나? 현대중공업? AA도 되지 않을 거예요. 현대중공업 A일 거예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채권을 기업에서는 내가 흑자를 계속 내도 운영을 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요. 기업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사줘야지. 투자자가 있어야지. 은행이라든지 어디서 사줘야지 그 단기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 자금으로 쓰거든요. 그럼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여기서 5.9%니까 10% 이상이 돼야지. 10%에서 12%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대중공업보다 낮은 그러면 어디를 할까? 내가 기업을 잘 몰라서. 여기 현대중공업보다 그 밑에 있는 기업에서 하면 15%에서 20%를 채권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산다는 거잖아요. 신용 경색은 바로 이런 이런 영향이 생겨요. 그래서 황룡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내가 지금 우리 황룡사는 계속 흑자야.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일시적으로 많이 만들려면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 황룡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근데 아무도 안 사줘. 지금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도를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매년마다 흑전했는데 이걸 돈을 구할 수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흑자인데도 부도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갑자기 윤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금융 관계자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금융 관계 다 모여라 해가지고 대책 마련해. 그래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벌린 일에 경로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별로 그런 경제에 관심 없는 분이었는데 워낙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갑자기 주말에 이제 금융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이것 좀 너네들 해결해봐 해가지고 한국은행 총재고 누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에 모여서 발표를 했죠.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냐? 50조 플러스 알파의 그 비용을 풀어서 채권을 안정시키겠다. 기업 채권이나 공기업 채권도 한국전력이 이 정도면 무슨 가스공사나 이런 것들 다 6%, 7%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50조를 풀어가지고 금융을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일요일 날 저녁에 발표했어요. 공무원들이. 이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50조 플러스 알파는 너무 많거든. 사실 2050억 때문에 이거 안 갚아가지고 이게 김진태가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안 갚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결정은 그 앞에 최문순이 결정하긴 했지만 그 위에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그 기재부나 다 결재를 받아야지 최문순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랑 이런 거 도비랑 이렇게 같이 쓰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결재가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럼 김진태는 난 안 갚을 거예요 라고 하면 본인이 안 갚는다고 해서 안 갚아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결재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김진태는 안 한다고 일을 벌렸고 그 위에서는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누군가가 그러면 안 돼. 나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2050억 가지고 김진태가 그냥 혼자 한 말을 가지고 이 신용 경색이 생겨서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시장에 쏟아붓는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 이게 너무 많아. 또 이게 1인 독재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5조 정도 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5조 안 되면 더 하면 되지. 5조 플러스 알파 하면 괜찮은데 50조 플러스 알파는 너무 많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위기인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좀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지막지. 그리고 또 이렇게 신용 경색이 되면 부실한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풀어서 다 살려줘 버리면 부실한 기업도 그냥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푸는 것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내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이게 울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울산에는 지급 보증 돈을 안 갚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울산에서는 10년 내 울산 10년 내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2030년까지 36조 원을 들여가지고 36조 원의 국비를 들여가지고 울산을 개발하겠다고 했었어요. 무슨 개발이죠? 풍력이에요. 풍력 6기가와트를 강동에다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 했었어요. 얼마? 들여서 36조 원 들여가지고 이거를 풍력 단지,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 시장이 되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처음엔 전면 재검토도 아니었어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말도 틀리진 않아요.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의 주도국이 아니다. 기술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더 올라오면 그때 풍력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언제 하라고? 그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해상풍력은 유럽의 기업들이 훨씬 더 그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협약식을 맺고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면 기분이 약간 우리나라 100% 해야 되는데 왜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냐 하지만 기술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 외우는 거. 그들의 유럽의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비록 얼마는 그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쪽으로는 들어가겠죠. 그걸로. 근데 나머지 우리의 울산의 기업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울산의 수백 개의 기업들이 울산의 부품을 정말 잘 만들잖아요. 해상풍력에 해당되는 그 많은 부품들을 울산의 공장들에서 다 만들고 하면 기술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현대자동차 만들고 현대중공업 만들고 하는 그 다음 차순으로 풍력 단지로서 울산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저는 은근히 엄청 기대를 했어요. 제가 울산에 오고 나서 맨날 울산은 망해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 3년 작년 재작년 풍력단지 이렇게 36조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걸 보고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력이 또 엄청 많아요. 수만 명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하면 그래도 울산이 망하진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름 엄청 기대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안 하겠다. 아까 김진태 도지사보다 더 사실은 심한 거예요, 이게. 훨씬 36조 원이잖아. 아까 2,050억은 안 갚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금의 기운은 안 하겠다. 목의 기운은 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하려고 해서 막 자라나면 쓸모 있는 나무가 되지 않아요. 가위로, 전지 가위로 잘 다듬어주면, 이렇게 다듬어주면 아주 멋있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산의 나무들도 가지치기가 잘 되면 정말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은 금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가지쳐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고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끝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했다가 조정하고, 성장했다가 조정되고, 성장했다가 조정되고, 건강한 조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금의 기운이에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거우니까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물 빠지면 누가 벌거벗었는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빠지면 나쁜 거, 잘못된 것들은 제거되고 이제 좋은 것들만 남아서 다시 또 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금이 너무 세지면 무너져. 독재가 너무 심하면 그래서 일부 서양 언론에서는 이번에 중국에서 저렇게 일당 독재, 1인 독재죠.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이제는 1인 독재입니다. 1인 독재가 되는 것을 보고 서양의 언론 중에서는 되게 비웃으면서 중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1인 독재에서 성공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1인 독재, 일당 독재 비슷하게 했는데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1950년대부터 90년도까지. 그것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쌍벽을 이룰 만큼 이제 냉전 체제를 만들었는데 결국 지게 된 거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에너지 하나로. 그리고 우주 산업은 먼저 했어. 우주 산업의 어떤 성과도 먼저 소련이 이제 나타나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독재 치하에서는 미래 산업이 발달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원이나 파먹고 계속 석유 파먹고 천연가스 팔아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첨단 산업 한다는 거 봤어요?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현대차 거기 들어가서 하잖아요. 뭐 제대로 못해.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로 AI 혁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왔는데 1인 독재가 됐으니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제 앞으로 어렵지 않나?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부모가 독재하면 아이가 삐질삐질해. 비실비실해. 부모가 너무 세면. 너무 훌륭한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훌륭하면 그 아들은 비실비실하기가 쉽고, 어머니가 너무 세면 마마보이 아들이 되기가 쉽죠. 가정에서도 주도권은 비슷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양보를 해서 자식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애들이 어리니까 니들은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될 게 아니라 아이들과도 늘 상의하고 아이들에게도 어떤 발언권이나 어떤 권한을 줘서 가정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부부 중에서도 한 사람만 가정 운영하고 한 사람은 로봇가 되면, 시녀가 돼버리면 역시 그 가정은 발전하기가 어렵죠. 가장 좋은 거는 부부가 똑같이 동등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과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성장하죠. 황룡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권이 좋아요. 제가 권한을 많이 줄 테니까 내 걸 뺏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하세요. 근데 사실은 황룡사는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어디 가서는, 기업에서는 네가 사장하세요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 근데 황룡사에서는 네가 주인하세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일을 더 많이,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렇지만 대신에 보람은 있고 함께 나아가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지금 이제 49 일곱 개의 번의 제를 지내면서 이제 지금 5번째 와 있잖아요. 그럼 결말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 상달 기도의 영역을 막 이제 펼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2주가 지나면 상달 기도의 영역이 다 끝나겠죠. 결실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로 다음에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이고 가면 갈수록 금의 기운 끝날 때 이제 결실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그만하고 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제 금의 영역으로 다 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되면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으나 시간이 다 돼서 천도제, 도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가름 돼지 양대 보살나무 보살이 타불나무 가름 세지 양대 보살나무 공락 보살이 타불나무 돼지 양대 보살나무 인망은 사바세계 차사천하남성부주 통양대한민국 울산시 중국 교로일 대화강 황룡사 청정 수월 도량에서 이민년 10월 초하루 상달기도 제5자